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힘이 없었던 하루였는데 저마저도 이렇게 톤 다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시장이 역대급으로 좋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빨리 마감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후반부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3.5%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7%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사실 지금은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의 전 종목이 파란불을 보여주었고 또 적게 빠진 종목이 2%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첨보는 그래도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아마 오늘 시점에 반대 매매가 조금은 나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수가 3-4% 빠지다 보면 개별 종목으로는 5% 이상의 빠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만 또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급을 보면 역시 하락장답게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간도 꽤나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희한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이 4%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왔겠죠. 그리고 일단은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가로 던져도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었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 SDI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은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삼성 SDI도 하락이 나오긴 했어도 2차전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코스닥의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 LNF,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솔루션을 보신 것처럼 태양광 관련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역시나 인버스에 많은 베팅을 했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OCI, LG화학,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하고 태양광, 이쪽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다들 금요일에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S&P 500이 2.9%, 나스닥은 무려 3.5%, 그리고 다우지수는 2.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니케이는 2.8%, 그리고 대만도 2.4%, 상해지수는 1.1%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하고 아시아 증시, 오늘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들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8.3%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8.6%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물가지수가 단순하게 높게 나왔고 그 때문에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분기에는 물가가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예상이 벗어나게 했었지만 저도 최소한 2분기까지는 한번 인내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3월달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3월달, 5월달, 6월달 이쯤이 되었을 때는 최소한 3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던 만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월달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6%,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지금 장중에 코스피가 3% 이상이 빠지는 이유도 그동안은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지금 주가를 크게 밑으로 내려 빼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없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이, 현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매도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예요. 제가 가끔씩 지금의 시점은 2008년 당시 이때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2008년 말 그리고 지금은 2020년 초반, 이때 모두 재료는 달랐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로 이어졌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각국에서 상당한 많은 돈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의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재료가 조금 다르다 볼 수 있고, 이 당시에는 저점이 3월달에서 2021년 8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1년 5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2008년 10월, 그리고 고점은 11월 4월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지금보다는 고점을 터치하는데 2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대한 하락폭, 되돌림 이런 것도 조금 강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급등주를 한번 예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주도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그 뒤에는 또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도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60일선까지 약 25% 주가의 조정이 나왔었고, 지금도 고점에서 약 23% 정도, 거의 이 당시와 비슷한 수치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적다고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가 60일선을 터치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의 박스권을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왕 이렇게 우리가 매도 구간이 지났다면 종합주가지수가 60일선까지 한번 터치하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요. 또 이 구간에는 정확하게 과거 고점이었죠.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60일선을 터치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슈,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지금 구하는 과거 2011년도 당시 이 시점하고 지금 이때하고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약 25%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가 60일선이었죠. 한 3개월 정도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재차 20%의 반등이 나오고 또 수년 동안 박스권이 그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당시의 구간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 시점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밴드를 만들면서 박스권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이 당시 약 주가가 20%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내가 비중을 줄일지, 그리고 포트를 재정비할지, 혹은 시장 상황에 맞는 업종으로 종목을 교체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의견이지만 저도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2분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더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월봉상 60일선 그 시점과는 아직 갭이 남아있는 만큼 한 번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450에서 2500포인트 그 사이까지도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의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료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의 가격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무려 지난해 5월에 비해서 34.6%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유가가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언제쯤에 끝날지 추측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방문하는 이유는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하고 유가 상승을 막아보겠다. 그게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면 오펙 증산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간 선거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민주당이 패하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2년 뒤의 재선에 대해서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 처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유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중국도 봉쇄 조치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망 차질로 번졌고, 그 때문에 주가도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이때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있고, 그때를 집권을 확정짓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확정지으면 세 번째죠. 자, 그래서 미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이 이 시점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국가들을 묶어서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 완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이번 주 수요일날 FOMC가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연준 의장의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 텐데, 과연 정말 0.5% 빅스텝으로 나올지 아니면 0.75% 자연 스텝이 나올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0.75%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올라왔던 만큼 아무래도 연준의 FOMC의 어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반등을 기대해보기에는 어려운 한 주가 될 수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시점이 분명히 지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손실폭이라든지 또 잦은 주가의 확인,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심리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본다고 해서 섣불리 매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본다고 해서 특별한 이득도 되지 않는 만큼 어렵겠지만 같이 한번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매도 타이밍이 지난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은 만큼 저는 올 연말에 배당까지 받을 생각으로서 지금의 시점을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다들 멘탈 잘 잡으시고요. 이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더욱더 힘내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